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우리는요, 부모 부양의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한테 부양 안 받는 첫 세대입니다. 참 서글픈 세대입니다. 부모님 뒷바라지는 당연한 책임처럼 여겼는데 우리 자식한테는 괜히 밥 한 끼 사달라는 말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예전엔 힘들다는 말 꺼내면 누군가가 곁에 있어줬는데 요즘은 그 말 한마디로 더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눌러 담게 됐습니다. 말을 하면 괜히 거리를 두는 것 같고 말을 안 하면 또 너무 허전하고 이런 마음 혹시 저만 그런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하세요. 사실 요즘 예전 같지 않으시죠? 팔도 시큰하고 밤에 자다 보면 무릎에서 찌릿찌릿 신호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발 디딜 때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자식한테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못하게 됩니다. 말을 꺼내려다가도 괜히 걱정만 시키겠지, 내가 짐처럼 보이진 않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결국 말합니다. 엄마는 괜찮아. 요즘은 오히려 더 바쁘게 잘 지내. 근데 그 말이 오히려 자식 마음을 더 편하게 합니다. 자식은 그 순간 생각합니다. 엄마는 잘 지내고 계시구나. 당장은 내가 신경 안 써도 괜찮겠다. 이게 참 서글픈 현실이지만 사람은 안쓰러움을 마주하는 걸 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족치료사 버지니아 사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미안할 때 가장 멀어진다. 자식은 부모가 안 괜찮은 걸 보면 죄송한 마음에 더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마주하는 게 힘들어서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섭니다. 그 순간 부모는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나는 잘 지낸다고 말해줄 때 자식은 안심합니다. 그리고 그 안심이 관계를 이어가는 숨구멍이 됩니다.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가끔 너무 외롭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래도요, 그 마음을 다 꺼내지 마세요. 나 잘 지내라는 말은 마음을 감추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먼저 묻습니다. 엄마, 그땐 왜 아픈 거 말 안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제가 먼저 갔을 텐데. 그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 바빴잖아. 나는 괜찮았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자식이라면 이미 마음속으로 늘 부모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안 기다리는 척 하세요. 요즘은 하루가 참 깁니다. 특히 아무 약속도 없는 주말엔 더 그렇죠. 낮에는 괜찮다가도 해가 지기 시작하면 왠지 마음이 허해집니다. 자식 생각이 문득 올라옵니다. 애는 잘 있나 바쁘긴 할 텐데. 그래도 오늘은 연락 한 번 오겠지. 그리고 핸드폰을 자꾸만 들여다봅니다. 소리도 켜두고 진동도 확인하고 그런데 아무 소식 없습니다. 그날 하루 딱히 다른 일도 없었는데 그냥 그 아이 하나만 기다리다 밤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날 문득 카톡 하나 보내게 됩니다. 엄마는 오늘 집에 있어. 근데 그 메시지는 읽히긴 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요. 그때 속이 답답해지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기다린다고 말한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설적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기다린다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책임과 죄책감으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못 챙겨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감정을 마주치기 싫어서 연락을 피하게 되는 거죠.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아이도 세상에 치이고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다림이 그 아이에게는 무게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럴 땐 기다리는 마음을 들키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는 요즘 이것저것 할 일이 많네. 요즘 드라마도 재밌고, 어제는 친구랑 마트도 다녀왔어. 그러면 자식은 엄마가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안심이 생기면 발걸음이 생깁니다. 자식은 힘들고 죄송한 곳보다 편안한 곳에 먼저 가고 싶어집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며 사랑받고 싶다면 상대를 조용히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 그 놓아줌이란 바로 이런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기다렸어도 기다리지 않는 척. 그 침묵 안에 담긴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마음에 가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톡 하나가 도착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집에 갈게요. 그날의 방문은 당신이 조용히 감췄던 기다림에 대한 가장 따뜻한 대답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서운해도 서운하지 않은 척 하세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지? 엄마는 집에 있어. 읽고도 답이 없습니다. 반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되면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귀찮은 존재가 됐나? 카톡 확인도 하기 싫은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문득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안 키웠는데. 내가 한 게 얼만데. 그런데요. 심리학에서는 이 서운함을 바로 꺼내는 순간 관계의 균열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런 말에 죄송해요라고 대답은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정서적 연결이 아니라 형식적인 회피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안함을 반복해서 느끼는 관계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피로하게 만듭니다. 미국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반복되는 부정적 피드백은 상대방의 동기를 떨어뜨리고 감정적 후퇴를 유발한다. 즉, 너 왜 연락 안 하니? 엄마가 그렇게 쉬워?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자식은 점점 내가 또 잘못했나 해서 그냥 아예 연락하지 말자로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서운해도 서운하지 않은 척 그 말 한마디만큼은 삼키셔야 합니다. 아유, 뭐 바쁘니까 그렇지. 엄마는 괜찮아. 네 생각은 나는데 연락이야. 나중에 해도 되지. 이 말은 자식을 위한 배려인 동시에 나와의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엄마는 아직도 내 편이구나. 그 따뜻한 느낌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그 어떤 서운한 말보다 오래 갑니다. 언젠가 자식이 먼저 말할 겁니다. 엄마 그때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말하면 너랑 더 멀어질까 봐. 그 말 한 줄이면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 상처받아도 안 받은 척 하세요. 엄마, 그 얘기 또 해? 알았다고 했잖아. 좀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이 가슴을 탁 치고 들어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열이 확 올라오고 말문이 턱 막힙니다.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걱정돼서 그렇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말이 그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참을 수 없어. 툭 하고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니? 하지만 그 순간 한 박자 늦게 스스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면 이 아이는 다음번엔 더 입을 닫겠구나.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방어 강화라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방어적으로 받아친 경험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 말을 아예 하지 않거나 감정을 숨기기 시작한다. 라고 합니다. 즉, 내가 엄마한테 뭐 말만 하면 또 상처받겠지. 그냥 아예 말을 말자. 이런 생각이 자식 안에 자리를 잡는 순간 정서적 단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상처받아도 모른 척, 안 들은 척, 안 아픈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속은 타들어갑니다. 마음속에 말 한 줄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그 말은 가슴속에만 담아두세요. 상처를 드러내면 상대는 움츠러듭니다. 그 상처를 품으면 상대는 언젠가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예전엔 제가 너무 말을 날카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땐 미안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굳이 그랬지 하고 꺼내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다. 난 다 잊었다. 그 한마디에 당신의 품은 더 커지고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5번째, 보고 싶어도 안 보고 싶은 척 하세요. 사실 하루에 10번도 넘게 보고 싶습니다. 자식 사진을 보다가, 손자 영상 하나를 보다가 문득 그 아이 웃는 얼굴이 떠올라서 그냥 숨이 멎을 만큼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마음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너 안 보고 싶니? 엄마는 너 생각만 나는데. 한 번쯤 툭 내뱉어 본 적 있죠? 근데 그 다음부터 자식의 톤이 달라집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곧 연락드릴게요. 말은 하겠지만 그 안엔 어색함과 거리감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조용히 관계를 밀어냅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요청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방어적으로 반응한다. 라고 합니다. 보고 싶다는 말조차 자주 들으면 부담으로 변합니다. 자식은 그 말 속에서 자유가 아닌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무거워지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지 않은 척 하셔야 합니다. 사진 보니까 얼굴 본 기분이다. 요즘은 네 소식만 들어도 기분 좋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보고 싶단 말 대신 기억으로 사랑을 전해보세요.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하려 들지 않는다. 그저 그 사람이 편하길 바랄 뿐이다. 그 편안함이 오히려 자식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조용히 말할 겁니다. 엄마, 왜 나한테 보고 싶다고 안 하셨어요? 그때 말해주세요. 했지. 근데 마음으로만 했어. 그 한 줄의 고백은 당신이 말하지 않고 지켜온 수많은 날들의 진심을 하나로 꿰어줄 겁니다. 여기까지 말을 아끼는 5가지 마음을 따라오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았을 텐데 참으셨죠?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내색 안 하셨죠? 그냥 자식이 힘들까봐 그 말 한마디에 다 삼켜오셨죠? 이런 말하면 아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내가 약해 보이면 자식이 더 힘들겠지. 그렇게 혼자 마음을 눌러가며 오늘까지 오신 당신,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세상을 바꾼 사람입니다. 한 아이를 세상에 내보냈고 그 아이를 지켜냈고 지금도 그 아이를 위해 자신을 덜어내며 살아갑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몰라줘도 세상이 외면해도 당신은 정말
충분히 잘해오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한가운데 작게라도 이 말을 새겨두세요. 내가 참 대견하다. 이 말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낸 그 시간들, 그 선택들, 그 모든 침묵이 결국은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은 스스로를 위로해도 됩니다. 그동안 잘 살아줘서 고맙다. 나 자신아, 정말 수고했어. 이 말이 오늘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하지만 깊이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아이에게 잘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노력들이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하고 가족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착한 부모가 되려는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되고 가족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착한 부모의 함정을 넘어서 진짜 자녀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부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 지금 함께 찾아가 보시죠. 첫 번째, 자녀에게 희생만 하지 마세요. 그래야 부모를 존중합니다. 혜진 씨는 결혼 후 줄곧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혜진 씨의 하루는 오롯이 자녀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돼. 엄마는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희가 잘 자라는 게 내 꿈이야.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고 좋아했던 독서와 산책 같은 취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혜진 씨의 세계는 자녀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큰딸 유나가 대학에 입학한 후 어느 날 혜진 씨는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입학 준비하면서 많이 바빴는데 너는 이제 적응 잘하고 있니? 유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해야 할 일이잖아.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아? 그 말을 들은 혜진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이게 당연한 거였나? 그제야 혜진 씨는 자신이 자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지만 정작 아이들은 그 희생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내가 조금 고생하면 아이가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이런 희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무한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혜진 씨처럼 자녀를 위해 자신을 모두 포기하고 헌신하면 자녀는 부모의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 부모를 항상 자신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부모 자신의 행복이 없어지면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멀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혜진 씨가 유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유나야, 엄마가 너 대학 준비를 도우면서도 많은 걸 배우고 성장했어.
엄마도 이제 좋아했던 일들을 다시 하나씩 해보려고 해. 이 말은 자녀에게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부모를 단순히 희생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고 사랑해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자녀에게 더 큰 사랑임을 잊지 마세요.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존중하면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을 배웁니다. 희생은 사랑의 필수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모습이 자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는 부모가 되세요. 그래야 단단해집니다. 영희 씨는 딸 민지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마, 이번에 새로 나온 휴대폰 사줘. 다들 그걸 쓰는데 나만 없으면 왕따 당할지도 몰라. 며칠 전에도 민지는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사달라며 떼를 썼습니다. 이게 없으면 나 진짜 아무것도 입을 게 없어.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죠. 그때도 민지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 옷을 사줬던 영희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민지야, 휴대폰은 아직 멀쩡하잖아. 새로 살 필요 없어. 엄마, 이건 단순한 물건 문제가 아니야. 나 진짜 친구들이랑 사이 멀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민지의 말을 들으며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 휴대폰이 네 친구를 붙잡아주는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어. 민지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민지는 새 휴대폰 없이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희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내가 안 사준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었구나.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자녀는 쉽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과 부족한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힘입니다. 자녀가 조르는 상황에서 부모가 계속 수용만 한다면 자녀는 원하면 다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냉혹한 현실과 부딪혔을 때 낙담하거나 불만만 많은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는 것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 스스로의 죄책감을 달래기 위한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좋은 부모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런 마음은 결국 부모와 자녀 관계를 더 피로하게 만듭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게 되고 부모는 자녀의 끝없는 요구에 지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란 적당히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는 것이다. 지나친 애정은 오히려 화가 된다. 부모의 단호한 태도는 자녀에게 인내와 책임감을 가르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단호함은 자녀를 단단하게 키우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단호함이 없는 사랑은 방향 잃은 배와 같습니다. 사랑과 단호함이 함께할 때 아이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자녀의 감정을 지나치게 배려하지 마세요.
그래야 더 강해집니다. 영희 씨는 중학생 아들 승훈이와 늘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날 승훈이가 이어달리기 선수로 출전했는데 영희 씨는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회사 일정을 조정하고 운동장에 갔습니다. 운동장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에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승훈아, 엄마 여기 있어. 열심히 뛰어. 파이팅! 하지만 승훈이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승훈이는 굳은 얼굴로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소리 질렀어? 친구들한테 완전 창피했단 말이야. 영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너 응원해주려고 간 거잖아. 친구들한테 창피할 일이 뭐가 있어? 엄마는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날 저녁 승훈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영희 씨는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과했나? 승훈이 기분을 왜 미리 배려하지 못했을까? 그 뒤로 영희 씨는 아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눈치를 보며 말투를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노력할수록 승훈이는 더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짧아지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지나치게 배려하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부모라면 아이의 마음을 다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자녀는 그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승훈이와 같은 아이들은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며 내가 화내면 부모가 내 뜻대로 해줄 거야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부모는 자녀의 감정에 지배당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자녀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거나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부모와 자녀는 감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는 점점 더 요구가 많아지고 부모는 그 요구를 들어주며 자신이 더 지쳐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엄격함 속에 있고 진정한 가르침은 단호함에서 나온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감정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이해하되 자녀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단호함은 자녀가 세상을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배우게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을 때 때로는 자녀의 서운한 표정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단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담는 것입니다. 부모의 단호함은 자녀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자녀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단호함은 자녀가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 단호함이 곧 자녀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은 최고의 부모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단호한 태도로 자녀를 더 강하게 키워주세요. 네 번째, 자녀를 대신해주지 마세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민정 씨는 고등학생 아들 재민이를 바라보며 요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전 재민이가 수행평가 과제를 끝내지 못해 제출 기한을 놓칠 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과제 진짜 어려워. 나 혼자선 도저히 못하겠어. 이거 제출 못하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재민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던 민정 씨는 결국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재민이가 대충 정리해 둔 자료를 고치고 문장을 다듬으며 밤늦게까지 과제를 마무리해 줬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도와줄게. 다음번엔 스스로 해보자.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재민이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좀 도와줘. 엄마가 하면 더 잘 되잖아. 엄마만 믿는다? 민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해주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민정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녀가 실패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아이가 상처받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앞서죠.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녀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재민이처럼 부모가 계속 문제를 해결해 주면 자녀는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자녀는 내가 힘들어도 부모가 다 해줄 거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잃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약한 어른으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다음번엔 스스로 해봐라고 말해도 이미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믿고 의존하는 패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부모가 조금 더 단호한 태도로 자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려워하는 상황을 보면 엄마도 도와주고 싶지만 네가 직접 해봐야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작은 힌트만 주고 해결의 주도권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주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자립심과 책임감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실패의 경험과 그 실패를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자녀에게는 스스로 부딪혀보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쌓일수록 자녀는 자신감을 얻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이 자녀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는 순간 자녀는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비록 쉽지 않아도 그 사랑은 결국 자녀의 마음과 삶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5번째, 자녀를 비판하지 않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그래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민경 씨는 고등학생 딸 수진이를 보며 요즘 걱정이 많았습니다. 최근 수진이가 늦은 밤까지 핸드폰만 붙들고 공부는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경 씨는 매번 스스로를 설득하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다 컸으니 알아서 하겠지. 내가 뭐라고 하면 싫어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수진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과제를 자주 미루고 수업 중에도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경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나? 아니야.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 텐데 괜히 건드리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민경 씨는 조심스럽게 수진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선생님이 너 요즘 과제를 자주 미룬다고 하시더라. 혹시 힘든 일 있어? 아, 엄마 또 그 얘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좀 내버려둬. 수진이는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민경 씨는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역시 내가 괜히 말했어.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수진이는 점점 학업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민경 씨는 점점 더 불안했지만
수진이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진이는 시험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비판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아이가 싫어하면 어쩌지? 아이도 스트레스 받을 텐데 내가 굳이 건드려서 뭐 하겠어? 하지만 부모의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도 괜찮나 보다. 문제가 아니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겠지. 결국 자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놓치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며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비난은 자녀를 깎아내리는 말이고 비판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수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진아, 요즘 과제를 자주 미루는 일이 많아 보여서 걱정돼. 혹시 네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엄마가 같이 방법을 찾아볼게. 이 말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에서 비난이 아닌 사랑과 관심을 느끼고 스스로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큰 화로 이어진다. 비판은 상처가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다. 부모가 비판을 통해 자녀에게 가르침을 줄 때 그 비판은 자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자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침묵은 자녀에게 괜찮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적절히 비판하고 바로 잡아줄 때 자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판은 상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녀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비판이 자녀에게 새로운 성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용기와 사랑을 담아 자녀가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을 해주세요. 그 비판이 결국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 단단하게 키울 것입니다. 6번째, 자녀를 지나치게 감싸지 마세요. 그래야 책임감을 배웁니다. 윤희 씨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민준이가 친구들과 다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더니 결국 한 친구를 밀쳤습니다. 그 친구가 넘어지면서 팔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윤희 씨는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민준이를 감싸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요?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그 친구가 먼저 민준이를 괴롭힌 건 아니에요? 선생님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억울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친구를 밀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부모님께서 민준이와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야. 아마 친구들이 민준이를 너무 몰아붙였겠지. 집에 돌아온 윤희 씨는 민준이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네 편이야.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다 말해봐.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패스를 안 해서 열받아서 그랬어. 윤희 씨는 순간 민준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니? 엄마는 네가 절대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란 걸 알아. 라고 말하며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는 또다시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선생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윤희 씨는 민준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절대 그런 애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보호막이 되어주려 합니다.
내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진 않았을까?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지만 자녀를 지나치게 감싸는 행동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내 잘못은 없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윤희 씨처럼 부모가 자녀를 변호하기만 하면 자녀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돌아보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윤희 씨가 민준이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민준아, 네가 화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친구를 밀친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야.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니? 이런 대화는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잘못을 덮으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잘못을 낳는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을 감싸고 싶어지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싸는 사랑은 자녀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못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끄는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가르침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르침이 자녀에게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더 단단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라도록 단호한 사랑을 선택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착한 부모가 아닌 현명한 부모가 되는 길을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때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선택이 모두가 행복한 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많은 부모님께 공감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중요하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연 말이나 표정, 옷차림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진짜 그 사람의 본색은 말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책상 위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고, 가방 안을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이 보이며, 냉장고 속을 열어보면 그 사람의 심리가 날 것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리정돈을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정리정돈은 곧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잔인한 거울입니다. 오늘은 이 정리정돈 하나만으로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절대 가까이 하면 위험한 사람들, 반대로 곁에 두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사람들,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리정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해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깔끔해 보여도 그 안에 더 복잡하고 불편한 본 모습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성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 경고 사항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사람을 완전히 반대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점 첫 번째, 지나친 정리 강박은 통제욕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보입니다. 늘 반듯하게 정리된 책상, 먼지 하나 없는 바닥, 옷장 안엔 색깔별로 정렬된 셔츠와 딱딱 맞춰진 옷걸이들. 와, 정말 깔끔하다.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 같죠?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숨 막힌다. 뭔가 불안하다. 사소한 것도 예민하게 굴 것 같다. 맞습니다. 정리가 지나치면요. 그건 깔끔함이 아니라 불안을 통제하려는 집착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OCPD, 강박성 인격장애 성향이라 부릅니다. 즉, 외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려는 방어 메커니즘인 거죠.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이런 강박적 정리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갈등 빈도가 높고 자기 기준이 어긋나는 순간 극도의 짜증, 분노, 불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정리는 잘하지만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컵 위치가 바뀌었다고 화를 내고 물건 하나 제대로 안 두었다고 깊은 한숨을 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해 주변을 지배하려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섬뜩한 건 이런 사람은 어느 순간 사람도 통제하려 든다는 겁니다. 그건 거기 두는 거 아니지. 나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해? 정리를 명분으로 자기 방식과 틀을 상대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리정돈이 그 사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과한 정리는 그 사람의 불안과 통제욕이 폭발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않게 됩니다. 주의점 두 번째, 정리정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정돈이 안 된 공간을 보면 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게으른가? 자기 관리가 엉망이네. 하지만요, 그건 보기엔 쉬운 판단이고 실제론 꽤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 중에는 정말 정리를 할 수 있는 심리적 여력이 바닥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UCLA에서 3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간 심리 연구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가족일수록 공간이 어질러진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리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게 우선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실행기능장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울감,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누적되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알고 있어도 실행으로 옮길 힘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워야 하는 건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머릿속은 복잡한데 손은 마비된 것 같아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고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리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지러운 공간이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삶의 짐일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전제는 다 짚었습니다. 정리가 지나칠 때 생기는 덫, 그리고 정리를 못한다고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되는 이유까지. 그렇다면 이제 정리정돈이라는 행동 속에 숨어있는 본심들을 하나씩 살펴볼 차례입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정리 습관 하나로 그 사람의 성격, 감정,
인간관계의 태도까지 벌거벗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정리정돈으로 본성을 알 수 있는 5가지 결정적인 신호 하나씩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도 못 놓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집 가보신 적 있으세요? 다 쓴 약 봉투가 서랍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가전, 심지어 고장난 리모컨까지도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 몰라서 하며 놓지 못하는 사람. 처음엔 아끼는 성격이구나 싶지만 어느 순간 느껴집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병적인 집착입니다. 버려야 할 물건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미 지나간 감정도 움켜쥐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선 이런 행동을 축적형 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물건의 감정을 이입하고 결정 내리는 걸 두려워하며 무언가를 잃는 걸 극도로 꺼린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즉, 버리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없애면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도 그렇게 쌓아둡니다. 서운했던 말, 과거의 상처, 이미 끝났어야 할 인간관계까지. 몸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어질러진 기억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감정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겁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버리지 못하면 다가올 것도 마주할 수 없다. 공간에 쌓인 오래된 물건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봉쇄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지 못한 감정은 새로운 행복을 차단합니다. 물건을 쌓는 건 쉬워도 정말 어려운 건 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나요? 혹시 그 사람이 물건을 놓지 못하는 모습에서 당신에게도 불편하게 남아있는 무언가가 보인다면 그건 그냥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무게가 쌓인 삶의 악순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공간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삶은 정리되지 않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왜냐면 우리 대부분은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꾸밀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꾸밈이 절대 통하지 않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공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공간을 다루는지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책상 위엔 택배 상자가 반쯤 뜯긴 채 방치되어 있고, 옷걸이엔 입담한 셔츠가 겹겹이 쌓여 있으며, 싱크대엔 며칠 전 그릇이 여전히 물에 썩어가고 있는 집.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좀 바빴어. 치우긴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네. 그런데요,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심리, 즉 폭주하는 내면의 상태가 고스란히 공간에 투영된 겁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15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방해 정돈 상태와 심리적 안정감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된 공간에 머무는 사람일수록 충동 조절 능력은 34% 낮고 불안 지수는 평균보다 41%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할 때 외부 환경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국 주변은 자신도 모르게 난장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환경 투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면의 혼란이 외부 공간에 날 것 그대로 반영된다는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공간은 마음의 잔인한 거울인 셈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너선 와일런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뇌는 불안에 오래 노출되어
피로 상태에 가까운 구조로 변질되어 간다. 즉, 어지러운 환경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감정 피로의 신호이자 악순환의 늪이라는 뜻이죠. 만약 지금 누군가의 태도는 그럴싸한데 그 사람의 주변이 늘 어질러져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아주 작고도 중요한 심리적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혹시 지금 내 방, 내 책상, 내 가방이 어지럽다면 그건 감정 피로가 쌓였다는 내 마음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어질러졌을 땐 사람보다 공간을 먼저 보세요. 말보다 책상 위가, 표정보다 택배 박스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완벽한 공간, 감정을 숨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갔을 땐 감탄이 나옵니다. 와, 이건 거의 모델하우스인데? 냉장고 속 물건은 종류별로, 용도별로, 날짜별로, 줄 맞춰 군대식으로 정렬돼 있고, 옷장은 색깔별, 계절별, 옷걸이 방향까지 완벽하게 맞춰져 있죠. 책상은 늘 깨끗하고 서랍엔 정리함이 딱 맞게 끼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핸드크림도, 볼펜도, 칫솔도 누가 잰 것처럼 정렬돼 있어요. 근데 소름 끼치게 말이죠. 그 완벽한 공간 안에서 사람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말을 해도 반응이 냉정하고 감정 표현은 최소한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외부 질서를 통해 내부 감정을 봉인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 회피형 완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미국 콜로라도 심리연구소에 따르면 이 유형은 주로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드러냈을 때 상처받은 경험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감정은 드러낼수록 위험해진다. 정리는 나를 지키는 방패이다. 공간은 완벽해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정리는 진짜 감정을 정리한 게 아니라 감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품고 견디는 사람이다. 감정을 품지 못하고 그 대신 손에 잡히는 공간만 정리하는 사람. 사람은 잘 들이지 않고 물건만 줄 세워두는 사람. 겉은 완벽한데 속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꾸민 집이 아니라 그 집이 그 사람을 대신 폭로해주는 겁니다. 여긴 정리돼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은 냉동시켜 둘게. 네 번째, 남 탓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간 탓을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치우고 싶긴 한데 요즘 시간이 없어서.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매일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그래. 난 원래 창의적인 스타일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처음엔 그냥 바쁜 사람이겠거니 아이 키우면 그럴 수도 있지 싶죠. 근데 수상하게도 이 사람 주변은 늘 어질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절대 자기 탓은 안 해요. 이쯤 되면 단순한 정리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이미 말버릇이자 사고방식이고 관계 습관입니다. 독일 심리학자 빌헬름 슐츠는 인간의 말과 공간 사용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면서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만든 어지러움을 인식하지 못하며 항상 변명하는 언어 패턴을 쓴다. 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정리를 안 해도 그럴 만한 이유를 항상 갖다 붙이는 사람. 그게 바로 남 탓이 DNA에 박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말했죠. 자기 내부의 혼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외부의 탓을 한다. 사실 책임을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리를 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이 한마디면 되는 걸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을 비틀어요.
왜냐면 스스로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같이 일할 땐 항상 내가 뒤치다꺼리, 같이 살면 내가 정리노예, 갈등이 생기면 내가 먼저 사과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삶의 어지러움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감정도 갈등도 책임도 스스로 정리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늘 누군가가 대신 치워주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정리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 달라. 시간만 나면 정리 잘할 수 있어. 근데 그 시간은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어지러움은 당신 몫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 주변에 늘 무언가를 망쳐놓고 늘 누군가를 탓하며 늘 나는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다면 공간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버릇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어질러진 공간이야말로 책임지지 않는 삶의 증거일 수 있으니까요. 5번째, 조용한 정리 습관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단순히 깔끔한 성격의 산물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진짜 귀한 사람은 이런 경우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식사 후 조용히 식탁을 닦고 일어나는 사람. 공용 공간에서 자기 물건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사람. 자기 자리는 스스로 치우고 다른 사람의 공간도 배려해주는 태도. 이건요,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공간 정돈 습관과 관계 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도 말했죠. 자기 방 하나도 정리할 수 없다면 인생도 정리할 수 없다. 정리정돈은요,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타인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책상 위를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보이고 냉장고 속을 보면 시간 관리와 생활 태도가 보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묵묵히 수습할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만 내가 도와줄게요라고 하지만 진짜 믿음직한 사람은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정리해주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배려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 정리정돈이 습관인 사람은요, 바로 그런 배려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그 자리의 상태로 온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감정이 얽힐수록 우리는 때때로 정리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왜냐고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삶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정리를 잘 못하는데 그럼 나도 문제 있는 사람인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정돈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몸이 지칠 때, 마음이 복잡할 때는 당연히 어질러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정리가 안 되는 당신, 게으른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조금 지쳐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리를 잘 못한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을 위한 작지만 강력한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마음을 회복하고 삶을 다시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다 치우려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정리하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리를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적 있으시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 여유가 고갈된 상태일 수 있어요. 일본 도요대 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단 5분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습관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무려 43%나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는 건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삶의 조각 하나를 내가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 치워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 정리는요, 다 치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치우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 예를 들어 자기 전 5분, 혹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전 5분. 그 5분만큼은 정리 전용 시간으로 써보세요. 자기 전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거나 커피를 내리면서 식탁 위를 닦는 시간, 핸드백 안을 정리하면서 지갑 속 영수증을 꺼내는 그 몇 분. 그건 그냥 치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다잡는 의식 같은 순간이 됩니다. 딱 한 칸, 딱 한 줄, 딱 한 번. 그걸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어느 날 문득 마음까지 정돈돼 있다는 걸 조용히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쌓아두지 마세요. 버려야 가벼워집니다. 버리는 건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제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해방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순간 마음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버리려 하면 혹시 나중에 쓸지도 몰라. 이건 추억이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망설이지 말고 바로 버려야 할 것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안 쓰는 머리핀 하나, 어디서 받은 명함 하나, 볼일 없는 오래된 종이 쪼가리, 끊긴 볼펜, 짝 잃은 양말, 쓰다 남은 약 봉투, 맛없어서 안 먹는 차 티백, 내용 모르는 설명서, 예전 휴대폰 케이스, 안 맞는 리모컨, 꺼내 쓰지 않는 쇼핑백, 받았지만 입지 않는 선물 티셔츠, 이름 모르는 약통, 기억도 안 나는 수첩, 깨진 접시, 바닥에 늘 굴러다니는 건전지 하나, 마음 상했던 문자 캡처 화면, 나중에 꼭 읽자며 저장만 해놓은 기사 목록. 이 물건들은 이미 우리 삶에서 역할을 끝낸 것들입니다. 그 자리를 비워야 비로소 내 삶의 숨통이 트입니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마음을 살피는 연습이고 나를 다시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가매게 만든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의 중심이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정리는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내 동선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해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난장판이 되는 이유, 사실은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동선에 맞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일본 규슈대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노년층 100가구를 분석했을 때 물건이 많아도 동선이 정리된 집은 더 쾌적했고 물건이 적어도 동선이 꼬인 집은 다시 금방 어지러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깔끔한 집을 만드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주 쓰는 물건을 자주 쓰는 자리에 놓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면 정리는 훨씬 수월해지고 유지도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소파 옆에 신문, 리모컨, 안경이 늘 쌓여 있다면 그건 버릇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는 생활 동선의 결과입니다. 해법, 소파 옆에 작은 바구니나 수납함을 두고 신문과 리모컨을 거기 넣어두세요. 자리를 정해주는 순간 정리는 시작됩니다. 식탁 위에 약봉투와 영수증이 항상 놓여 있다면 그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약을 먹는 자리에 약통이 없어서입니다. 해법, 자주 먹는 약은 작은 트레이에 담아 식탁 옆 서랍이나
찬장 앞쪽에 정해진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며칠씩 놓여 있다면 그건 정리 못하는 게 아니라 박스를 옮길 경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법, 택배를 잠시 둘 수 있는 중간 거점 공간을 만들어 두세요. 현관 옆 바구니, 베란다 앞 빈 상자, 작은 이동 카트도 좋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버리는 일보다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정리 습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사실. 정리는 위치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정리 기준 꼭 기억해 두세요. 자주 쓰는 물건은 눈높이, 손이 닿는 곳에, 복용 중인 약, 안경, 자주 쓰는 접시나 물컵, 가끔 쓰는 물건은 허리 아래나 서랍 속에, 비닐봉지, 여분의 수건, 김장통, 거의 쓰지 않는 물건은 눈 위, 손 안 닿는 곳으로, 선물용 물건, 비계절 용품, 추억 물건. 이렇게 정리하면 또 어질러질까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사라집니다. 정리는 단순히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손의 흐름, 생활의 리듬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편한 자세로 물건을 꺼내거나 찾느라 허리를 구부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욱 나에게 맞춘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 손이 가장 자주 가는 곳부터, 내가 앉는 자리 옆부터 하나씩 내 생활 동선에 맞춰 재배치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정리는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리정돈을 통해 사람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삶이 지치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돌봐야 할 건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도 쉴 곳을 잃고 표류하게 되죠. 버리고, 비우고, 단정히 정리하는 그 짧은 시간이 사실은 오늘 하루를 견디고 살아낸 나를 토닥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배운 작은 꿀팁들 덕분에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